거거든요.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매기겠다고 지난번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부유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부유세제를 만들겠다.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민주노동당에서 말했던 부유세 제도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도 아주 적절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부자들은 그 집 39억짜리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금 조금 더 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능력에 따른 부담이 조세 정의의 기본입니다. 경제 말씀을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꿀 걸 그랬어요. 예, 정말 여쭤볼 게 많은데 인터넷 신문협회 공통 질문이 또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 지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늘. 근데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어떤 체감 온도랄까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굉장히 체감 온도가 낮거든요. 야권에서는 뭐 민생 경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무슨 답을 하기 전에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마음도 아프고 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하면 이건 경제라기보다는 민생 얘기거든요. 언제보다 민생 파탄이라고 얘기하는데 파탄이 아닌 때는 언제였으며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습니까를 꼭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민생 파탄을 말하는 사람한테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길래 그것을 파탄이라고 말한다. 또는 빈부격차 양극화인데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걸 파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체감이라는 것은요. 제가 옛날에 서울 여기서 연수원 다닐 때 뭐 날씨가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서 활발하게 다녔는데 부산에서 친구가 한 사람 올라오더니 춥다고 와들와들 떨어요. 춥다 그러는데 뭐가 추우냐? 부산보다 춥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안 추운데. 우리가 그 민생이 괴롭다라고 할 때 느낌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어느 시장이 언제보다 이런 것을 하나 좀 분석적으로 생각할 필요. 한 분 한 분이 생각하면서 내 삶은 언제보다 어떻게 나빠졌는데 그 원인이 뭐다라는 것을 좀 냉정하게 따지지 않으면 뭐 그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거 살면서 그거 따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당신 민생이 좋았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반드시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대개 2003년도에 3.1%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실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 상태에서 낸 기록이지 않습니까? 몸살이 조금 삭고 열이 조금 내리고 나서 2004년부터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대개 4.5 내지 5 정도죠. 한국 경제가 4.5 내지 5이면 이것이 파탄이냐? 4.5가 파탄이면은 보통은 얼마를 보통이라고 해야 되고 아주 좋은 호황은 몇 %로 잡아야 할 거냐?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오히려 우리나라 서민들 입장에서 4.5, 5.5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일자리로 계산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따지자고 우리 국민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맞다. 일자리로 계산하자. 몇 %가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게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또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는 게 이렇게 불안한 거 있잖아요. 예, 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고 썰렁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전 그 점에 대해서 참 뭐 그 문제 해결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데 비정규직이 언제부터 많이 생겼으며 왜 많이 생겼느냐? 해결책은 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까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만 활성화되면 비정규직 문제 바로 해결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하면 할수록 GDP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나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총액 투자만 많고 성장 지표만 높다고 일자리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중소기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다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 가지고 몇 퍼센트 좋아졌다, 몇 퍼센트 좋아졌다 내놓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효과가 나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 취업자의 66%입니다. 근데 실제로 서비스업의 GDP는 약 52%, 56%. 제가 이런 건 낮으면 좋다 싶어 4%를 까먹으려고 했는데 56%니까 약 10% 갭이 생기죠.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고급의 서비스업이 많지 않고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 나가는가 하면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이제 그 혁신주도 경제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업 지원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위 고급의 서비스, 돈 엄청 많이 버는 서비스. 옛날에 MBA 뭐 자격 가지고 오면 한때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 좀 하자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소비가 되도록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그 부분 그렇습니다. 서비스업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교육비로 자꾸 해외 많이 나가고 관광 다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못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외국 관광객이라도 좀 오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산업 정책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면 그러나 전체의 산업의 경쟁력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전체가 높아져야 우리 그 경제가 폭이 넓어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KTV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국민들한테 정부가 제공하는 그 직업 교육의 서비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도우미를 하면 그냥 막노동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훈련 과정에서부터 그 밖에 여러 가지 직업 훈련 과정을 하고 있는데